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인사이트 감성 채널 최고의 페이지.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죠? 네, 네, 너무 잘 잘 지내고 지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진짜? 네, 안녕하세요. 소개 먼저 할게요. 저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과 사람을 연결하는 리더십 소통 전문가,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 상담하는 강사 마운틴연구소 소장 백선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병훈 소장입니다. 네, 아유, 오늘 보니까 얼굴 표정이 아주 좋네요. 네, 다들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뭐 영상은 안 보이니까 네. 좋은 걸로. 오늘 책이 어떤 책이죠? 오늘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네, 맞아요. 예, 죽음의 수용소서 아주 명작인데 정말 아마 그 심리학 쪽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평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이 책 먼저 소개 저희가 먼저 드릴게요. 네.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는 우선 저자는 그 빈의과대학의 신경정신과 교수였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오스트리아의 출신이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입니다. 그런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과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이은 제3의 학파라고 불리는 로고테라피 학파를 창시한 분인데요. 1905년에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태어났고요. 거기서 뭐 박사, 철학 박사까지 받았는데 2차 대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3년 동안 다카우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보내지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경험을 쓴 책이 바로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아주 그 예전에 그 독일의 어려운 그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말 리얼하게 쓰셨는데 이분은 이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그 생사의 엇갈림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인간 존엄성의 승리를 보여준 이 빅터 프랭클 박사의 자서전적인 체험 수기로요.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로고테라피라는 그죠 이론도 설명을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실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요, 자신의 수용소 경험들과 이 자기가 얘기했던 로고테라피 이론을 마지막에 접목을 하면서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계속 질문을 던지거든요.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아요. 이제 느낌들 한번 간단히 얘기해 볼까요? 어떠셨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이 책을 4년 전인가 5년 전쯤에 한번 읽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읽었는데 기존에 보지 못했던 좀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읽어보면서 위로가 됐고 치유가 좀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속에서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요 계속해서 던져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을 좀 해보고 정말 잘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심도 깊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린은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는 통찰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요즘에 나의 모습을 돌이켜봤고 그 내가 요즘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어요 이번에. 되게 재미있게 흥미롭게 읽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거의 죽는 게 거의 확정적이었던 상황에서 이제 수용소 삶을 계속 이어나가셨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경험하고 느꼈던 인간들의 그런 군상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실현에 대한 해석 부분이었는데 어떤 인생에서 의미를 찾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즐거움과 뭐 창조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 또 그런 시련이라는 것들을 꼭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또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뭐 이런 메시지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 특히 뭐 제 자식들 포함해서 좀 어린 친구들이 이 책을 좀 빠른 나이에 좀 읽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저는 참고로 이번 팟캐스트 녹음 때문에 처음 읽게 된 건데 어렸을 때 읽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요.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요. 저도 예전에 이거 읽었었던 책이었고 그래서 추천도 한 건데 사실 새롭게 읽으면서 다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앞에 이병 소장이 얘기했던 시련, 사랑 말이 나오는데 사실 요즘 다 시련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련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이럴까? 왜 어려울까? 그런 마음에 좀 뭔가 고통스럽고 그러면 그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우울이라든가 아니면 고통, 힘듦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누구나 있죠. 그 지금 또 이 시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물론 아우슈비츠라는 정말 그 감옥에서 죽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의 이야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시련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시련들을 사실 이분이 로고테라피라는 심리학으로 풀어내는데 저는 거기서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뒤에서 또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최고의 페이지 네. 너무 많겠지만 네. 우선은 최고의 페이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이병 선생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221페이지를 좀 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중고책이라서 네. 심판이랑 같을지 모르겠네요. 음. 221페이지입니다. 네. 제 책을 기준으로 읽을게요. 유럽 사람의 눈에는 미국의 문화가 인간에게 행복하기를 끊임없이 강요하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행복은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행복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으면 인간은 저절로 행복해진다. 알다시피 인간은 행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내재해 있는 잠재적인 의미를 실현시킴으로써 행복할 이유를 찾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요걸 뽑아봤습니다. 네, 왜 이게 좋았죠? 사람들은 행복해야 한다라는 약간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좀 연결되는데 꼭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꼭 행복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지금 당장의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이거는 내 삶이 아닌 것 같고 내 삶이 뭔가 실패한 것 같고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복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문구였기 때문에 이걸 뽑아봤습니다. 행복. 그 이병훈 소장님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저의 생각이 여무는 거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저는 삶으로 나타나졌던 것 같아요. 되게 단순히 물질적인 거가 행복의 가장 큰 우선순위일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쾌락적인 거가 가장 삶의 우선순위였던 적도 솔직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좀 안정적인 거, 왜냐하면 또 코로나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지 좀 부양해야 될 가족도 있고 뭔가 좀 안정적인 가치가 저의 행복의 대우선순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그냥 제가 희망하는, 제가 갖고 싶은 가치가 하나 소개드리면 나중에 한 15년 뒤 정도 됐을 때 혹시 제 밑에 후배들이 혹시 있다면 그 후배들이랑 이렇게 교류하면서 어떤 제가 공부해온 그런 조그만 그런 지혜들을 좀 나눠주는 거에서 좀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모습을 좀
꿈을 꾸고 있어요. 약간 그런 가치를 갖고 싶다. 네. 굉장히 심오한. 지금 행복하죠? 네, 지금 행복한데 갑자기 당황스러워하는데. 아니 오늘 아침에 딸아이가 갑자기 아빠 왜 오늘 집에 있어?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데 갑자기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짠해지잖아요. 다 집에 있어요 지금. 네. 저희는 프리랜서들이라 프리랜서기 그렇죠. 때문에. 프레들은 집에 있죠. 괜한 얘기했습니다. 아니에요. 네. 예, 우리 백수아님도 네. 행복? 저에게 행복은 우리 가족이 즐겁고 재밌고 그리고 평화로운 것. 그게 제 삶의 행복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크게 찾지를 않아요.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네요. 저와 가족. 그러니까 제가 뭐 힘들거나 아프면 저희 가족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거고 마찬가지로 저희 가족이 힘들거나 아프면 제가 가장 고통스럽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추구는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이 아프지 않고 즐겁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제 삶의 가장 행복이에요. 같아, 가장. 엄마 아빠들이 해야 될 얘기를 행복이 참 저는 네. 행복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냥 행복 너무 심플하긴 한데 너무 저는 옛날부터 우리 뭐 행복 공부도 했잖아요. 사실 네. 뭐 긍정심리학 하면서 행복도 많이 생각해보고 사실 그런 강의도 하고 하는데 네. 뭐 행복하냐 아니면 뭐가 행복이야 너에게 이런 얘기 물어보면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지금 뭐도 행복해 이러는데 제가 요즘 느낀 거는 행복은 그런 것들 제 중심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율성 같은 건데 내가 뭔가 원하고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 추진하고 싶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에너지, 여건, 행복 그런 것들이 갖춰져서 그게 이루어졌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어떤 좀 좁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뭔가 통제받거나 뭔가 하려고 할 때 못하거나 그랬을 때 굉장히 불행하고 우울함을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너무 여행 가고 싶어. 여행 갈 수 있어야 돼. 그럼 행복감을 느끼죠. 그렇죠. 뭐 지금 우리가 팟캐스트를 하는데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했어. 행복하죠. 근데 하고 싶은데 못해. 그러면 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이건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얘기한 거긴 한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순간을 느끼는 거. 꼭 음식이 아니어도 좋은데 순간을 느끼는 게 저는 찰나 행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순간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팟캐스트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거고 뭐 끝나고 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것도 행복. 그래서 사실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있는 주변 환경과 그 시간 속에서 그런 거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행복한 날이네요. 오늘 너무 행복하죠. 그 최고의 해피, 행복. 해피. 예. 약간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해요. 아 그렇군요. 난 노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박소장님. 예, 저는 18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같이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는 삶의 의미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노고테라피에 의하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3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두 번째,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세 번째,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삶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다. 첫 번째를 완수하고 달성하는 방법은 아주 분명하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에는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삶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 선이나 진리,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것,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거나 마지막이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유일한 존재로 체험하는 것, 즉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로 저는 이 부분이 최고의 페이지였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삶의 의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봤거든요. 137페이지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것도 내 삶의 의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견뎌내는 것도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이 부분이 삶의 의미,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처럼 느껴져서 이 부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책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내가 마음의 신경증이라든가 다른 부분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책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또는 저한테 던져주는 거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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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존재 가치만으로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있어봐. 라는 좀 응원해주는 메시지처럼 들려서 이 문장이 저한테는 좀 최고의 페이지로 다가왔습니다. 저 너무 놀라운 게 사실 저랑 거의 제가 이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딴 게 또 있으니까 그 할 건데 거의 비슷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사실 저는 삶의 의미를 찾는 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맞아요.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니지인데 여기서 보면 뭘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해. 이건 일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일을 하면 돼. 일인데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하거나 사람을 만나는데 여기서 나중에 사랑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 정말 사랑할 가치 있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랑 그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랑 얘기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실현인데 이 실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할게요. 네. 실현에 대해서 최고 페이지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실현에 내가 어떻게 취하기를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실현이 왔을 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겠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의미가 뭘까 생각하다가 이분이 한 이 세 가지를 잘 내가 실천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삶의 의미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병선님은 어떤 느낌 드세요? 저는 갑자기 저희 친척 형님이 생각나가지고 순간적으로 네. 아까 저기 백소자님이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요 문장을 그 형님한테 조만간에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좀 용기를 좀 내시라고.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할까요? 네. 네. 백소님이 했던 뒤쪽에 있는 건데 그럼 네. 실현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쳤을 때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유일한 인간의 잠재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잠재력은 한 개인의 비극을 승리로 만들고 공경을 인간적 성취로 바꾸어 놓는다. 상황을 더 이상 바꿀 수 없을 때에 수술이 불가능한 암 같은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우선 책은 여기까지고요. 네. 제가 186페이지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례가 하나 나오거든요. 네. 이 사례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상실감에 힘들어하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분이 이제 이 빅터 프랑크한테 온 거죠. 선생님, 만약 선생께서 먼저 죽고 아내가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세상에 아내에게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제 빅터 프랭클이 얘기하죠. 그것 보세요, 선생님. 부인께서는 그런 고통을 면하신 겁니다. 부인에게 그런 고통을 면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그 대가로 지금 선생님께서 살아남아 부인을 애도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바로 이분이 생각을 바꾸죠. 태도를 바꾼 거예요. 바뀔 수 없는 운명에 대한 그의 태도를 바꾸는 성공했는데 인간의 주된 관심이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데 있다는 것은 로고테라피의 기본 신조 중에 하나입니다. 즉 자기 실현이 어떤 의미를 갖는 상황에서 인간이 기꺼이 그 실현을 건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이 사례를 보면 네. 빅터 프랭클이 제가 얘기하는 그 있잖아요. 자극과 반응이 있잖아요. 그 태도를 바꾸는 건데 계속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립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겪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배우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하면 전환을 하죠. 만약에 당신이 죽고 부인이 살아계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생각해보면 비슷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 고통을 내가 갖는 것이 훨씬 더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로고테라피가 굉장히 관심이 가져졌어요. 뭐 사람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강력하게 주지는 않지만 대화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생각과 태도를 바꾸게 할 수 있는 임팩트를 준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그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빅터 프랭클의 그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한다. 그치. 그 공간 안에는 우리의 자유의 힘, 의지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품고 있는 생각과 신념과 태도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가지고 있었던 와이프에 대한 뭐 미안함, 죄책감이 자신의 생각 속에 신념 속에 들어가 있었을 거고 빅터 프랭클이 한 거는 이 생각을 전환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생각을 전환시켜서 동기를 바꾼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낸 건데 우리도 일상에서 비슷한 일들이 많이 존재할 것 같아요. 상황.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결정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동일한 코로나 사태를 경험했을 때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태도는 뭐 우울하던가 우리 코로나 블루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요즘에요.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그래서 코로나 맞아요. 블루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자기 개발하고 그리고 뒤를 성찰할 수 있는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그럼 내가 이런 생각, 내 마음속에 있는 삶의 의미와 태도를 바꿀 때 방향성이 좀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예.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때 사람들이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다르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 반응은 결국 누구가 있냐면 나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화가 나는 얘기를 했을 때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화를 내서 막 똑같이 막 악담을 퍼붓고 욕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내가 생각해 보고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을까? 그 화를 낸다기보다는 오히려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건 그 사람의 반응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전 빅터 프랭클 말씀 중에서 188페이지 이 문장이 사실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통 참아라고 하는데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불필요하게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학대에 불과하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대표님과 소장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으면 참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참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학대일 수도 있다라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잘 안 참거든요. 왜냐하면 고통을 참고 막 혼자 인내하고 이러면 난 속이 썩을 것 같아서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그 푸는 방식, 물론 푸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하죠. 뭐 어떤 분들은 그걸 운동으로 푸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폭식을 하거나 나쁜 쪽이죠 그쪽은.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푸느냐는 뭐 개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는 고통을 참는 거는 그건 해결책은 아니다. 그것을 가장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풀 수 있는 나만의 솔루션 찾아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약간 저도 요거 좀 자세히 좀 읽어봤는데 약간 좀 납득이 좀 안 됐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불필요하게라는 단어가 결과론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이게 필요했던 것이었는지 불필요했던 것인지는 물론 그 당시에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 일상적인 삶을 봤을 때는 결과론 쪽으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일부러. 근데 필요했기 때문에 고통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이게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장일 수도 있겠다. 불필요하게 고통을 감수한다는 건 좀 시간적으로 좀 안 맞지 않나? 이 표현 자체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보통 고통을 감수하고 드러내지 않고 혼자 사귀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도 있고.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런 분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좋고 좋은 사람을 평가받지만 나중에 그게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왜냐하면 캐파가 이제 끝난 거죠. 왜냐면 인간은 무한정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더 큰 상처로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고통을 담아내고 참아내고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해도 약간 성향과도 연관이 있고 가치관과 연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걸 자주 터뜨려야 되는 이유는 이게 모아져서 폭발했을 때 그 상처와 상실감과 고통이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 가끔 보면 뭐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뭐 자살한다거나 뭐 정말 다른 행동을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 대한 부작용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저는 약간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쉽게 하잖아요. 그쵸? 일반적으로. 네. 근데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을 유 대표님 하시는 것처럼 하다 보면 합리화를 하다 보면 작은 스트레스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통으로 확대 해석을 해서 그것마저도 도전 안 하고 참지 못하고 바로바로 풀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약간 있죠. 그런 우려가 좀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장이 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웅적인 행동에 좀 초점이 꽂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이걸 참아내면은 언젠간 좋은 일이 발생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영웅적인 태도가 결국에는 자기에게 상처를 남기고 스크래치를 남기는 자기 학대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또 해석이 됐거든요. 두 분은 어때요? 그거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주로 참아내는 스타일이야 아니면 좀 드러내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참는 스타일 같아요. 저는 표현을 잘 안 해요. 끝까지 참아요? 너무 고통스러워. 마지막 회사 때 표현해서 퇴사했죠. 막 나오네요 말이. 그러네요. 참는 스타일 좋아요. 우리 백소장님은 저는 반반이요. 반반? 네. 중간쯤 있어요? 그러니까 참을 때는 참고 그리고 폭발해야 되는 순간에는 또 폭발하고 그러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그 노래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 네.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치킨 반반 좋아하죠. 그럼요. 후라이드 양념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속에 너무 많은 내가 있어서 어떤 순간에는 잘 참아내는 나의 모습이 존재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나도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어? 라는 좀 폭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좀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쨌든 극과 극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중간적으로 많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렇게 있다고 치면 좀 드러내는 게 한 70%? 참는 게 30%. 그러니까 좀 드러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드러내서 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과다해지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요즘 과다해지신가 봐요. 요즘에 좀 스트레스가 있네요. 네. 우리 이제 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